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나날이 번창해 가고 있어요. 편의점이 그냥 슈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슈퍼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돌아다니시면서 괜찮으시죠? 아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에 다들 조금 그러니까 유명한 정치인들이 얼굴 보면 알만한 사람들. 예,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뭐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 오히려 뭐 이런 일이 막 생겼을 때는 네. 오히려 그렇죠. 그런 일이 안 생기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살짝 잊을만할 때가 위험한 거죠. 그렇구나. 근데 사실은 그걸 어떻게 피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뭐 집에 틀어박혀 있어요? 꽁꽁 숨어서. 그렇다고 뭐 경호원 대동하고 맨날 다닐 수도 없고. 네. 아, 무섭죠.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뭐라고 보십니까? 본질요? 네. 저는 이제 정치 혐오. 정치 혐오의 산물인데 네. 이거를 이제 일종의 정치 혐오를 또 정치권에서 마녀 사냥으로 막 이용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떤 누군가를 악마화시켜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전략이 있던데 옛날에 그 히틀러 때 보면 그 이런 전선을 잘 그어가지고 갈라치기 하고 네. 하는 그 누구 되게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하여튼 그 나치 시대에 나온 그런 전략. 네, 저기. 그래서 이름이 잘 갑자기 이름이 저도 생각이 안 나요. 네, 노화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내가 표를 결집시키는 가장 편한 편한 방법이 뭔가 이제 상대를 만들고 상대를 적대시하면서 괴벨스? 아 맞아요. 댓글에 다 괴벨스. 상대를 너무 감사합니다. 적대시하면서 그걸 악마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막 악마다 하면 이 마녀 사냥 막 되면서 이 평소에 이 사는 거에 내 삶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다 뭉치죠. 그러면서 그 악마를 이제 증오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것을 선동하는 사람을 중심에 뭉치는 거예요. 그 자기 지지층 결집이 돼요. 그러니까 지지층이 넓어지면서 결집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과거에 이제 파시스트들이 많이 써먹었던 거고, 이제 나치 같은 경우는 유태인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고, 전형적인 그 정치 수법인데 이게 이제 지금 현대 정치에 와서는 이 민주주의가 지금 파괴되는 하나의 현상인데 이렇게 제일 또 이런 걸 많이 써먹은 사람이 이제 트럼프. 네. 그래서 미국의 그 백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그 굉장히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그렇죠. 왜냐하면 임금 소득이 줄어드니까 실질 소득이 이주 노동자들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주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중국. 왜냐하면 이게 다 세계화 때문이다. 그렇죠. 중국이 이제 막 싼 물건들을 생산하면서 거기로 모든 자본이 몰리니까 미국의 현지에 있는 이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그렇죠. 또 사실은 그것이 이제 현상은 맞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하나의 경제 현상인데 그것이 이제 중국 때문이다 하면서 중국을 막 타겟팅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 아시아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막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혐오 범죄가 굉장히 많이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경제 현상이 그렇게 되기 시작한 거는 오바마 때부터였는데 오바마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발현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정치화시킨 게 트럼프고 그래서 지금 바이든도 그것을 승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뭐 대만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시나리오가 다 돌잖아요. 이게 사실은 세계대전까지 가는 거예요. 맞아요. 심각하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지난번에 보면 아베 총리에 대한 저격도 있었지만 그러면 이것을 원흉이 누구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원흉이 시진핑이다. 아니면 원흉이 누구다. 이렇게 되면서 아니면 어떤 회사에 뭐 CEO가 있으면 그 사람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것을 타겟팅하면서 물론 그것을 비판할 수는 있는데 과하게 막 하면서 사람들한테 야, 이 사람을 이 천벌을 받아야 될 마땅한 놈인데. 그러니까 이게 SNS하고 결합되고 또 최근에는 유튜브하고 결합되고 온라인의 어떤 영향이 화살촉 같은 그런 영향에다가 그런 또 정치인들의 그 괴벨스식 어떤 전략 전술에다가
하다가 네.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그렇죠. 거죠. 또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흥분을 시키면 네.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서 막 슈퍼챗 쏘고 막 이러면서 보수 유튜버 엄청 성장하면서 뭐 심해졌죠. 네. 그래서 이게 근데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네. 이게 사실은 이성균 씨 건도 비슷한 맥락이 있는 거예요. 마녀사냥. 그렇죠. 마녀사냥. 하나의 이제 타겟팅. 네. 그래서 자 이제 마약이 문제야. 우리 사회는 지금 마약이 문제야. 다른 문제가 많은데 네. 마약을 타겟팅해서 그래서 어떨 때 보면 국내에 막 이 국내에서 정치가 불안정하면 어떻게 하냐면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 자신에 대한 정치 위정자들이 자신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면 어떤 타겟팅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지금 마약을 먹잇감을 딴 데로 돌리는 주는 거죠. 딴 데로 돌리는 그러면서 그 타겟에 어떤 그게 이성균 씨가 된 거죠. 어떻게 네. 보면 희생이 된 건데 이런 일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과거에도 있었지만 네. 이게 민주화가 되고 사람들이 지성에 대한 눈을 뜨면서 네. 근대 시대 이후에는 네. 좀 많이 좋아지고 또 점점 발전하고 예.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 후반 이렇게 예. 되면서 트럼프 이후부터 심해진 거죠. 그리고 노골화되는 거예요. 네. 전 세계가. 그러니까 국내로 좀 한정해서 좁혀서 보면 사실은 이제 촛불혁명 이후에 민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정치의식이 많아지면서 이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쭉 이제 정치 발전을 해오던 차에 어쨌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추모하는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좀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양념 발언이 나오고 뒤에 이어서 또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통칭되는 정치의 퇴행으로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 그렇죠.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칫 잘못하면 진영 대립 또 네. 이제 당대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렇게 해석하기 쉽고 또 그렇게 활용하기는 쉽죠. 네. 하지만 물론 그 문제도 있어요.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그 사람을 이렇게 중범죄자 취급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적 응징을 정당화하는 심리를 불러일으키거든요. 네. 그런 건 물론 있죠. 하지만 네. 더 길게 보면 하나의 어떤 지금 세태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이.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념 발언부터 해서 그때 이제 집단 린치하는 것. 예. 그래서 일종의 이제 공권력을 통해서 우리가 재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라고 그 사람을 응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사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만연해지면요. 정말 위험한 사회가 돼요. 지금 이미 그런 사회가 된 거 아닙니까? 위험한 사회로. 우리는 일부 그렇긴 하지만 예. 우리는 아프리카라든가 이제 남미라든가 이런 데보단 덜 하죠. 아유, 네. 비교하면 안 되죠. 저희 그렇게 근데 막 그렇게 되는 불안한 거니까. 그렇게 예. 가는 거니까. 아이고야. 이게 시작이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 아니 그리고 독일이요. 네. 나치에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사실 그 전에 보면 그 전에 무슨 정권이었죠? 그 나치 전에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정권이었거든요. 독일이.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됐고 하면서 점점 심해지는데 누구 하나 제어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내가 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 이거는요. 저는 정말 자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두가. 그리고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과한 어떤 중범죄자 취급하는 이런 행태들 이것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지금 사이에서 보면 만연해 있는데 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은요. 기소도 대부분 안 돼 있어요. 수사도 안 끝났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으로 넘어간 것도 몇 개가 안 돼요. 대부분 현재 수사 중인 거예요. 네. 근데 워낙에 막 종편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사 과정을 다 까발리면서 피의사실 공표하고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 머릿속에는 은연중에 벌써 재판 넘어갔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이렇게 막 마녀 사냥하듯이 이 사람을 사람들을 갖다가 중범죄자 취급을 해보고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것을 지켜보는 지지층이 나도 더 해야지. 응?
맞아. 우리 대장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맞아. 저렇게 얘기하잖아. 자, 그럼 우리가 힘내서 더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그것을 절제시켜야 된다. 저는 그래서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여부는 정치 지도자의 양식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혼탁해지고 거의 나치 수준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을 무찌르던 나치 수준으로 지금 막 계속 이렇게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후퇴하고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이게 그 어제 저희 방송 출연했던 김준일 뉴스톱 대표 그 수석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곡선이 쌍봉낙타가 돼버렸다. 쌍봉낙타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원하는 여론 지형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극단화돼 있고 중간이 완전히 움푹 패인 이래서 잘 나타나지 않는. 물론 이제 여론조사 지형을 돌려보면 여전히 한 30%대의 무당파층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극단적인 그 정치 이 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막 이 대립의 정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선거제도 개편 같은 거를 통해서 그렇죠. 개헌도 해야 되고. 예, 제도 개혁이 좀 돼야. 분점을 해야죠. 사실은. 근데 또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네. 또 어떻게 보면 결집해야지. 거학을 무찌른다. 이것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먼저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이제 이런 행태가 우리 정치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게, 네. 박근혜 탄핵 전후 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는 뭐냐 하면 이 점에 있어서 사실은 진보 제가 그때 민주당에 있을 때 그 지적을 많이 했는데 네. 진보 민주주의 파괴를 우려하는 진보에서 그 어떤 그 당시에 양념 운운하면서 그런 것들을 방치하고 사실은 은연중에 활용한 측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그 말하자면 방치된 상태에서 이후에 탄핵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처벌 이런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잔인한 검찰의 어떤 수사로 연결이 되고 네. 그 앞장서신 게 윤석열 대통령이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요. 검사라고 해서 전부 수사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이런 어떤 좀 양식 있는 검사님들은 네. 오히려 말씀을 안 하세요. 절대 안 하세요. 결론이 날 때까지. 네. 그게 정상 안 되니까. 그리고 그게 또 수사에 도움이 안 돼. 공표를 막 하는 게. 그죠?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갈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막 튀고 막 그리고 정치나 다른 어떤 영향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수사하는 사람. 독립적인 수사를 여론이나 이런 게 막 왜곡되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수사를 열심히 하시고 성실하신 분들은요. 끝날 때까지 얘기를 거의 안 하시거든요. 입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독특한 검찰 집단이 등장을 한 거죠. 특수부. 네. 네. 그 더더군다나 굉장히 정치적이고 언론 플레이에 능수능란한. 그러니까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검찰이 제가 그 전까지 봤던 검찰에 이렇게 좀 잘 나가시던 분들은 그런 유형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검찰 내부나 법조계가 그 보수적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싫어해요. 그렇게 막 언론 플레이하고 가벼운 시끄러운 거를 사람들 싫어해요. 그래서 보통 그런 분들은 승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좌천됐잖아요. 네, 그때. 네. 근데 그걸 다시 발탁해가지고 중심에 데리고 온 거죠. 네. 그러면서 이 검찰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언론 플레이 잘하고 막 시끌벅적하고 뭔가 자기를 과시하는 검사가 잘 나가는 걸로 이게 학습이 된 거죠. 전 굉장히 나쁜 선례를 만들어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집단이 사실은 이제 정권 권력 자체가 돼버리면서 지금 이 상태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집단에 이제 가장 익숙한 게 뭐냐. 누군가를 마녀 사냥하고 또 누군가를 전선을 그어가지고 적대시하면서 악마화하고 이분법적인 그 조치를 계속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외교도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외교도 이분법적으로 갈라서 누구를 악마화하고 어떤 나라는 악마화하면서 네. 어떤 또 우리 우방은 무조건적인 선한 존재. 네. 그래서 완전히 추종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게 이제 우리 편 내 편, 네 편 내 편 네. 갈라치기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근데 사실 결과가 굉장히 안 좋죠. 경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네. 문제가 딱 생기고 아니 그리고 심지어 수능할 때도 그런 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정치를 하는 집단 또는 어떤 이런 지금 현재 특수검찰 집단, 윤석열 사단,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네. 그러니까 아까 사회 곳곳에 그렇죠. 미치고 있기 때문에 네. 자성해야 되고 우리가 이 검찰 권위주의가 이런 어떤 정치 혐오하고 네.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결국엔 과거의 군사 정권도 네.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됐냐면 너무나 막 민주주의를 하는데 그때는 굉장히 어설펐을 테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 혼란하고 비효율적인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개발도상국 시대 네. 한국 국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딱 나를 따르라 하면서 등장해버린 거거든요. 쿠데타. 근데 의원님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 지금 이제 병상에 있고 이제 최소한 일주일 정도 이번 주는 모든 정치 일정들이 좀 스톱된 이런 상황인데 네. 다음 주 정도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제 메시지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네. 어떤 맥락의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분이 만약에 대통령을 꿈꾸고 네. 또 국가를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분이라면 저는 이 정치 혐오 문제라든가 네. 이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우리 정치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는 메시지가 나오겠죠. 네. 네. 그다음에 지지층에 대해서 네. 이렇게 좀 뭐랄까 뭐 감사한데 네. 걱정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걱정하지 말아라고 한다든지 네. 나는 괜찮다 뭐 이런 얘기 하시겠죠. 네. 네. 근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이런 갑자기 급작스러운 피습을 당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협치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겠냐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언론은 뭐 그런 분석도 합니다만 그 가능성은 아니, 있다고 보세요? 전혀 없다고 보세요? 저는 왜 사람들이 네. 헛된 기대를 계속할까? 언론이 헛된 기대를 하고 있다. 아니 왜냐하면 이제 너무 지겹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반복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기대하죠. 저도 좀 기대했는데 네. 뭐 별로 지지는 안 했지만 근데 이게 말이죠. 매번 보면 네. 패턴이 똑같아요. 언론은 기대를 해요. 그래서 막 장밋빛 그림을 막 그리고 네. 그래서 국민들은 현혹이돼요. 그래서 마치 네. 뭔가 변할 것 같은 느낌으로 막 희망을 주면서 네.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거기 숨어 있다. 언론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냉철하지 않다. 전혀 냉철하지 않다. 만약에 그런 예. 얘기를 할 거면요. 네.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네. 하지 않으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네. 마치 할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예. 그런 얘기가 뭐 돈다라든가 예. 말을 흘리면서 네. 사람들의 앞에 연막을 막 치는 거죠. 지금 모든 매사가 그래 윤석열 대통령과 네, 관련된 게. 예. 김건희 특검 예. 마치 할 것처럼 예. 막 얘기해요. 그거 기정사실화하면서 한동훈 장관 네. 차별화할 것처럼 막 얘기해요. 네. 사실은 예. 하나도 차별화되지 안 않았어요. 났다. 예. 아직도 기대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네. 대중들이요. 그걸 보면서 착각을 하게 돼요. 뭔가 조금 마치 변한 무슨 거. 변화가 있는 것처럼. 네. 그렇죠. 그럼 막 비판하고 그러면 너 왜 비판부터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화하려고 하는데. 네. 근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교묘하다고 어제 생각. 이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이런 언론 보도를, 보수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한동훈 장관 뭐 넥타이를 푸는 그런 장면을 이제 사진을 촬영해가지고 올리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은 스타일이 다르다. 예. 근데 테이블 위에 올라가가지고 뭐 시민 여러분하고 얘기한 것도 굉장히 주목해서 보도를 해주고, 한동훈의 리더십을 띄우면서 뭔가 이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감추고, 한동훈 위원장은 띄우고, 이런 보수 언론의 전략의 어떤 의도,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사기죠.
사기다. 예. 사기다. 대국민 사기. 대국민 사기를 시도하는 거죠. 네. 사기라는 것은 이제 기망을 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처분까지 하면 기수가 되는데 네. 아직 처분은 안 했죠.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거기에 쏘가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그건 사기의 기수가 되는 거죠. 사기의 기수가 되는 거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냐. 자, 이번 총선이 뭐냐. 이번 총선은 국회의원 뽑는 거죠. 국회의원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네. 감시하는 역할이죠. 네. 국민들을 대표해서.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뽑고 나면 그 사람들 임기는 4년이죠. 네. 대통령 임기 몇 년 남았어요, 윤석열 대통령. 이제 2년 남은 거죠. 올해가 3년 차인데, 그죠? 근데 사실상으로 하면 3년 남은 거죠. 3년, 만 3년. 그죠? 만 3년. 네, 만 3년 남았죠. 그러면 만 3년 동안 그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있겠죠. 그러면 이 국회의원들은 누구를 견제하는 거죠? 대통령 견제. 윤석열 견제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어디 갔나요? 네? 어디 갔냐고요? 네. 네. 그 그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냥 이 선거를 뛰는 사람이에요. 선거 끝나면 네. 뭐 장관으로 복귀를 하든가 뭐 당에 있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이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말이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국정 운영의 방향. 그 사람이 그리고 사실은 사람은 잘 안 바뀌죠. 이때까지 안 바뀌었는데 뭐 바뀌겠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판단할 건 뭐냐? 자, 다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올해 대선이 있어. 그래서 여당의 대통령 유력한 대통령 후보야. 네. 그러면 그 대선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을 견제할 국회를 뽑는 게 되는 거잖아. 네. 만약에 올해 대선이 있으면.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그 미래 권력을 내세워가지고 국민들 앞에 그 사람을 앞장 세워서 윤석열을 신경 쓰지 말고 이번에 한동훈 보고 찍어 예, 예. 라고 하려면 예. 이 정권 마지막이어야 돼요. 예, 그래야 그게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동훈 보고 찍어도 네. 그것은 사기당하는 게 아니죠. 어떤 네, 면에서는. 네, 네, 예. 그죠? 물론 지나간 거를 심판하는 데는 사기를 당했지만 미래를 보고 찍는 것을 거기 네. 투자하는 거니까 그렇죠. 완전한 사기는 아니고 반쯤 사기 당한 네, 거거든요. 예. 근데 3년이 남았는데 윤석열 예, 대통령 예. 그리고 그 대통령이 앞으로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야당을 많이 뽑아야 돼서 여당을 많이 뽑아야 되겠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야. 네. 그랬는데 한동훈 보고 막 보면서 어머 괜찮네 이래가지고 찍었어. 예. 근데 선거 끝나면 대통령은 여전히 윤석열이라는 윤석열이야. 거예요. 예. 안개가 이제 거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죠. 네.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심판이고 윤석열 대통령 향후 3년에 대한 추인 선거예요. 네. 그러면 유권자들은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네.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1년 반 동안 잘했어 못했어. 예. 만족해 안 만족해. 예. 심판 선거다. 그렇죠. 그다음에 예. 더 중요한 거. 예. 앞으로 3년 동안 이 상태가 지속되는 거 원해 안 원해? 예. 아니면 지금 이 상태는 못 참겠냐? 예. 그냥 예. 놔둘래? 예.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 이런 거 예. 거권 행사했는데 예. 또 이런 상황들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고 네. 또 지나간 김건희 여사의 그 문제에 대해서 수사 안 하고 내버려두면 맞아 안 맞아 네. 특검 해야 되지 않겠어? 네. 라고 생각하면 어디다가 투표해야 돼요? 예. 심판 투표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임기가 1년도 안 남았을 때 예를 들어서 전두환 대통령이 전두환이 옛날에 그 저기 노태우 노태우를 잠깐 헷갈려 버렸어. 네, 네. 노태우 대표를 가지고 그 6.29 막 하면서 이렇게 쇼한 거 있잖아요. 네. 그 전두환 말기였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으니까 내가 밉더라도 네. 미래를 아주 보고. 그러면 정부 여당 사이드에서 교묘한 선거 전략을 쓰고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림을 한동훈으로 교체하는 교체하면서 거지. 근데 그 자체가 마치 윤석열은 없는 없는 거. 거야. 그게 김건희 아니라는 여사가 거예요. 지금 19일째 나타나지 않고
끝나면 다 다시 나타나고 3년간 계속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그림을 바꾸고 있다 지금. 그거를 원하냐 안 원하냐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3년을 추인을 할 거야 아니면 거기에 제동 걸 거야. 그걸 보고 냉정하게 표를 찍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사라지면서 이렇게 되면서 마치 올해 대선이 있는 것처럼 네. 착각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투표를 그 착각 속에서 잘못하게 되면 끝나고 나서 다시 등장하는데 후회한다 국민들이. 예. 어쩌겠어. 근데 잘못 찍고 나면 자기 탓을 해야지. 자기 손 탓을 해야지. 아유 슬픕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엄청난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다. 엄청난 대국민 사극이 벌어지고 있다. 예. 이러면 안 된다. 예. 이러면 안 된다. 예. 미래 권력 내세우는 것도 예. 말년에 하는 거지. 예. 그 정도는 봐줄 수 있다. 예. 그리고 그게 말이 된다 어느 정도. 예. 그죠? 예. 근데 미래 권력이 아니에요 한동훈 장관은. 예. 예. 3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그때 가서 볼 일이고 네. 앞으로 3년간을 이 상태로 지속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 1월 10일 이후에 자신의 인생은 없다. 뭐 이런 4월 10일 이후에 자신의 인생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번 선거에 상당히 올인하는 듯한 인상을 올인하라 그래요. 네? 올인하라 그러라고요? 올인은 하겠죠. 그래서 의미는 없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본질인데 윤석열 정부가 계속 3년간 갈 거냐 말 거냐, 이 정치를 계속 용인할 거냐 말 거냐, 김건희 여사 특검, 명품백 수수 이런 문제를 그냥 안고 갈 거냐 말 거냐. 마찬가지죠. 네. 3년간 계속 가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럼 심판을 세게 해야 되는 거지. 네. 그죠?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이 괜찮아 보이니까 심판을 안 한다? 그러면 한동훈으로 대체가 바로 되면 모르겠지만 다시 이게 629 속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629보다 더하죠. 629보다 더한. 왜냐면 629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바로 직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를 심판하는 거를 잊어버린 것은 쏘은 거 맞는데 네. 미래 권력에 대한 건 쏘은 게 아닌 거예요. 노태우 보고 찍는다고 해서 그게 뭐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네. 거죠. 그런데 한동훈 보고 찍는 게 아니죠. 한동훈이 지금 대선 나옵니까 올해? 아니죠. 올해 대선이 없어요. 네. 그리고 무슨 병고가 생겨가지고 대선이 그거는 완전 딴 얘기고 그거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올해 대선 없다니까요. 그 3년 동안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아무 중요한 그 변수가 의사결정권이 아니에요. 아니다. 변수가 예. 아니죠. 예,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그 주변의 인물들을 보고 찍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심판할 거야. 첫째 심판할 거야. 네. 둘째 3년간 추인할 거야. 그걸 보고 찍어야 돼요. 네. 아니 무슨 쇼하는데 현혹되면 안 돼요. 쇼에 현혹되면 안 된다. 네. 국민 여러분, 쇼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그리고 게 이현주 의원의 네, 주장입니다. 언론이 자꾸 629 얘기하는데 네. 그것 자체도 쇼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629하고도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거 629는 자체도 쇼다. 그 직후에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 권력에 대한 투표라는 측면은 반은 맞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직후에 대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 권력도 아니에요. 네. 그냥 갑자기 어떤 사람이 미래 권력인 것처럼 올해 대선이 있는 것처럼 쇼잉을 막 하면서 국민들을 현혹시켜서 네. 투표를 하게 하는데 네. 딱 끝나고 안개가 걷히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똑바로 딱 앉아있다. 앉아 계시는 거죠. 네. 안개가 걷힐 겁니다. 끝나고 네. 나면 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을 공동 인재영입위원장으로 그 이철규 의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실세인가 봐요. 계속해서. 누가요? 이철규 위원장이. 네. 예. 그러니까 실무적 이런 실세. 정치 오래 해보셨으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잖아요. 당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직할 수는 있는데 공동으로 인재영입위원장을 하는 거는 저는 그동안 오래 정당 출입해왔지만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철규가 공동이 아니라 그냥 수석부위원장 같은 거 하면 되지 않나? 그렇죠. 수석부위원장. 보통 그렇게 하죠. 예. 만약에 자기가 하려고 맞아요. 그러면. 예. 아니면 자기가 자기는 그냥 비대위원장만 하고 그 사람 네. 왜냐면 인재영입 위원장이 비대위원장한테 다 보고하니까. 네. 그죠?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 국민의힘의 어떤 그 정치 그
역학. 예, 관계에서 볼 때 왜 이런 수를 두었을까?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권한의 정도를 네. 똑같이 배분하는 거죠. 권한의 정도를 뭐 반반이에요? 한동훈 반, 이철규 반? 그러니까 상호 견제 시스템인 거죠. 상호 견제.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는 거죠. 누군가가 그 뒤에는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비대위원장이에요. 예. 그리고 사실은 비대위원장 모든 걸 임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비대위원장이면 인재영입 위원장이 내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내가 보고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시하고. 내가 굳이 공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직접 해야 되겠어. 네. 그게 더 신뢰가 있을 테니까. 네, 그럼 너 네. 비켜라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너 내 비켜라. 밑에 네. 수석 부위원장 해라. 부위원장으로 와. 네. 이렇게 되죠. 네. 근데 공동 시스템이에요. 뭐지 이거는? 예. 제 느낌에는 그 위에 누가 있나? 그러면 이철규 위원장이 대표급인 거예요? 비대위원장급의 그 인재영입에 대해서는 권한이 똑같다고 봐야죠. 근데 실무적인 걸 주로 하겠죠. 네. 근데 이제 발언권이 비슷하겠죠. 물론 한동훈이 더 크겠지만 예, 비대위원장이니까 그렇지만 근데 경우에 이철규 의원은 따라서 이제 예. 견제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누구의 뭐 생각대로 잘 안 된다든지 그럴 때 또 누가 견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둘 다 친윤 아니에요? 아니 못 믿으면 그럴 수 있죠. 둘 다 못 믿어서.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한테 네. 전적으로 권한 전권을- 주기 싫을 때, 아, 예. 이인자는 인정할 수 없어. 뭐. 2인자는 인정할 수 없어. 왜냐하면 오, 지금 인재영입 재밌다. 위원장이 되게 네. 중요한 게 네. 그 인재영입 위원장은 비례를 거의 결정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물론 뭐 위성 정당을 할지 그냥 뭐 병립형해서 네. 비례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은 위성 정당 하니까 분명히 그런 비례를 거의 결정할 거고 예. 그다음에 지역구 공천은 공관위원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예. 승인은 이제 비대위원장이 하지만 실무적인 건 다 총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공관위원장 아직 임명 안 됐잖아요. 네네. 근데 공관위원장 누가 임명할까?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임명할까? 네.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이 제청해서 누군가가 사실상 내락을 할까? 그러니까 추천은 하지만 네. 그죠?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상한 구도를 짜는 것은 상호 견제 또는 뭐 좋게 말하면 보완 네. 이런 게 있는 거죠. 예,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과 이철규 의원 사이가 서로 상호 견제하고 보완하는 지금은 뭐 시스템이다. 친할 텐데 서로 예. 못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서로 못 믿으니까 이런 시스템을 그러니까 서로 못 믿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못 믿는 거죠. 누군가가 그 누군가는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유력하다는 거잖아요. 공관위원장으로. 그게 예. 뜻밖이네요. 네. 이분 잘 아시죠? 물권법 교수인데 네. 근데 이분이 뭐 민법을 하고 부동산하고 네. 이런. 근데 한 서울대학에서 한 10년 정도 교수를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그래도 뭐 대법관 그리고 또 뭐 변호사 등으로 이제 활동을 해온 법조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정치를 교수 잘 이미지를 모르실 텐데.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공천을 뭘 할 수 있지? 이분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니 어쨌든 네. 그 이렇게 공천이나 정치판을 잘 읽는 사람이 필요 없는 거지 지금. 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네.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인데 네. 공천 공관위원장을 임명을 한다. 그러면 모든 걸 당 대표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 공천을 되게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공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각 지역에 누가 뛰고 있고 네. 이 지역의 지세라든가 그다음에 민심이라든가 인구 분포라든가 네. 정서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알아야 이 사람 적합하다 아니다 이거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네. 양창수 교수는 전혀 감이 없을 텐데요. 양창수 전 대법관은 전혀 이런 쪽에 감이 아유, 없을 거다. 전혀 아니죠. 그 네. 사람이 무슨 공천을 합니까? 그럼 이분은 그냥 뭐예요? 그냥 그냥 얼굴 마담인 거. 얼굴 마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을 또 예. 고명하신 교수님한테 하면 좀 실례니까 네. 그냥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간판? 그래요. 간판 정도라고 간판 얘기하면 정도. 좋겠다. 네. 예. 얼굴마다 보는 간판이라고 합시다. 예. 네. 그래도 그분이 학자로서는 상당히 뛰어난 분이거든요. 존경받는 분이고. 네. 그런데 공천은 전혀 모르시죠. 네. 그러니까 공천이나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을 간판으로 세워놓고 뒤에서는 누군가가 또 개고기 팔아요? 그래서 그 공간위에 사무총장이 들어가겠죠. 근데 사무총장이 지금 장동혁 초선 의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고 예. 부총장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네.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전부 초선으로, 그러니까 정치 유경험자들보다는 정당 사무나 정치 경험이 없는 분들로 비대위원들을 꾸리고, 그 다음에 사무총장도 초선, 그 다음에 비서실장도 초선, 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고, 또 공관위원장도 예컨대 양창수 전 대법관이 오게 된다면 정치나 정치 문법에서는 밟지 않은.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뭡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이런 포석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거기에 일관된 코드가 하나 있죠. 어떤 겁니까? 반정치. 반정치. 예, 예. 정치는 다 쓰레기고 예. 전부 다 싹 갈아엎어야 돼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네. 다선도 필요 없고 물론 지금 국민의힘의 다선들이라는 게 좀 네. 문제가 심각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지역에 무슨 뭐 정세가 어떻고 이런 거 다 네. 필요 없어. 그냥 중요한 것은 그냥 완전 이런 걸 새정치라고 착각하는 거지. 네. 근데 이런 걸 새정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반정치의 이 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공천도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지금 사실상 오늘 그 한동훈 위원장이 뭐 쭉 지역 일정 하고 나서 이제 중진들 만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했으므로 그 중진들을 향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그렇겠죠. 결단을 요구할 가능성. 그러면 제1 타겟이 영남 중진들이, 영남 다선들이 될까요? 뭐 그래도 수도권 다선도 없고 별로. 그러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진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나 싫어 이러고 불출마, 그 무소속 출마 선언하고 이렇게 될까요? 어떻게 뭐 전망? 장제원하고 김기현도 날렸는데 뭐 다 날려요? 나머지라고 뭐 별수가 있겠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좀 시간 끌겠죠. 네. 그럼 시간 끌면서 정리 조정하는 방식으로 다 정리는 된다. 근데 최근에 재밌는 게요. 중진들이 지금 수사받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도 갑자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이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때 노량진 수산시장 가가지고 맞아. 물 마신 사람. 수돗물 드신 바로 그분 먹어서 안전하다는 거를 깨닫게 해주겠다며 직접 어떻게 세상에 드셨던. 그렇게까지 했는데. 네, 이분이 창원이거든요. 근데 창원인데 여기에 뼛속까지 창원 사람입니다. 현직 부장검사가 출마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검찰 내부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방식의 그 상황이 계속 펼쳐질까요? 그럴 거라고 봐요. 그게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일사불란한 어떤 흐름 속에서 네. 그들이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도 있고 네. 굳이 또 지시 안 해도 네. 지금 지금 정치 상황에서 이게 우리나라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네. 그냥 검찰 출신 대통령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이 뭔가 지시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검찰 세력이 네. 집단적으로 지금 정치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면 네. 검사 출신들이 다 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지금 검찰 내부의 정보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네. 전부 이제 서로 간에 이것이 이제 은연중에 저는 공유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라는 들고. 의혹이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의심이 네. 들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창원에 누군가 그 부장검사 출신 나갔잖아요. 네. 그 사람이 되는 게 검찰 전체 또 그 세력에 좋은 네.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알아서 수사하는 거죠. 알아서.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네. 이제 의원님 이제 판단인. 또 그 부장검사 그 나가는 사람이 예. 또 인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검찰당 윤석열 사당화 뭐 이렇게 줄창 주장했던 바에서 한치 더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거지. 위원장이 이제 탈바꿈할 거다 이런 전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냥 국민의힘은 검찰당이 되는 거예요. 검찰당 네. 이제 못 벗어나요. 네. 이번 총선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럴 거 아닙니까? 당선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일 네. 텐데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바꾸죠? 근데 사실은 국민의힘에 워낙 검사 출신들이 많았어요. 원래 많았죠. 예, 원래 법조인 출신들이 많고 검판사들이 많았는데 더 그 방향으로 이제 이게 강화된다. 집단화 조직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집단화 조직화되고 있다. 그냥 그동안에 산발적으로 좀 많았다 예. 이렇게 본다면 네. 이제는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네. 하나회 같이 네. 점조직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도 드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상식이라든가 어떤 룰에 의해서 네. 행동 원리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네. 그들만의 행동 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 정치 질서가 네. 완전히 그렇게 잡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있잖아요. 출마를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이 검찰 뭐 고위층을 지냈어. 네. 그 다음에 어떤 상대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 붙었어. 온갖 정보, 그러니까 경찰 정보 담당자. 네. 그 다음에 검찰 안에 아이오들, 예. 국정원 뭐 이런 사람들이 예.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냥 정말 중립을 지킬까요? 그죠? 형님. 제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던데요. 예. 그다음 사람 풀어가지고 또 막 소문 내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최악의 경우에. 예. 아니 뭐 최악이 아니라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예상이 돼요. 아,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못 이겨요. 못 이겨. 네.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요. 끝나고 나서 전부 다 기소될 겁니다. 이번 선거 끝나면. 네. 왜냐하면 속속들이 다 정보를 파악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약한 거리. 네. 그러니까 그 밑에 누구 뭐 같이 일을 하다 좀 불만 가진 사람들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또 정권을 갖고 있잖아. 또 뭐 그 주소 갖고 나쁠 거 있어요. 예. 어차피 만약에 좀 서운하고 이러면 그럼 이제 정보 가지고 수사하고 수사해서 회유하고 그런 만연한 거죠. 온 세상이 그렇게 되고 그것이 권력을 감시하는 국회를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그럼 큰일 납니다. 안 된다고. 네. 그래서 절대 이게 저는 이번 총선이요. 네. 제가 그래서 그 책도 제가 그 검찰 세력의 집권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제가 썼는데 네. 이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이번 총선을 그렇게 넘어가면 네. 큰일 난다. 이거 돌이킬 수 없는. 그리고 군대는요. 네. 군사 정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 정보와 관련된 이런 건 눈에 안 보이. 국민들 잘 몰라요. 네. 근데 굉장히 무시무시한 상황이 되는 거고. 네. 심지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 지역구 안에 네. 그게 있어. 예를 들어서 뭐 금융기관이 있어. 지역구 안에. 네. 그리고 금융기관의 장들은 조금씩 좀 또 정보가 다 있으면 그 사람 좀 약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요. 그 사람한테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좀 도와야지. 응? 그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대출하고 이럴 때도 심지어는 네. 불법, 그러니까 편법 지원 이런 것들의 압박이 은연중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네.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네. 룰이라는 게 완전히 편법과 정보에 의한 강압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되고 그런 어떤 행동 원리들이 공유되는 집단적인 어떤 상황들이 권력을 향해서. 네. 하여튼 말씀만 들어도 무시무시하다 무시무시하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이거를 지금 이번 총선을 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재명 대표 또 피습되기도 하고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 가지로 좀 경황이 없는데요. 시간이 이제 5분밖에 안 남아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10일 출판 기념회 네. 여신다고요. 장소가 부산 영도, 경남 창원, 네. 한국 그다음에 서울. 네. 그다음에 서울의 봄 이렇게 되는데
한국 정치의 봄은 오는가. 반윤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 출마 결심인가요? 아니, 지금 세 군데여서 부산 영도에서 출마하시는 건지 경남 창원에서 출마하시는 건지 아니면 서울에서 세 지역 어디서 출마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부산 영도는 제 고향이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애정을 갖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나 정말 황폐해진 상황이라서. 예. 그러나 이제 이걸 제가 뭐 거기 가서 그러니까 출마하겠다 이런 건 아직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내가 국회를 가든 아니면 내가 정치를 하는 한 네. 저는 이렇게 약간 장려 기질이 있거든요. 내가 그냥 놔두진 않겠다. 네. 저 지역을. 그래서 내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거기에 나오든 저는 올바른 사람이 되게끔 네. 제가 그 영향을 미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꽤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선거에서 저거 특히 부산에 네. 그리고 부산 경남에 영향을 미치겠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를 저는 역사적으로 이게 네. 부여를 하냐면 네. 이제 부산 경남의 민주 보수 세력이 네. 들고 일어나야 된다. 부산 경남의 민주 보수 세력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민주 보수는 보수지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보수죠. 지금 이 시대에 네. 민주 보수 세력이 나는 보수니까 이 편이니까 무조건. 그래서 검찰 세력의 집권이라든가 이 권력의 남용에 방치를 한다면 우리 역사에 굉장히 크나큰 죄를 짓는 것이고 과거에 YS 때의 어떤 민주보수 세력 아닙니까? 네. 3당 합당을 했죠. 근데 그 3당 합당 왜 했냐? 호랑이 굴에 호랑이를 잡으러 들어가서 네.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라는 거였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뜻은 이제 실현할 만큼 한 건 했고 이후에 이것은 완전히 이 정신은 쇠락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현재는 민주보수 세력은 거의 씨가 말랐다. 국민의힘 안에. 네. 그렇다면 원래 그 토양이었던 네. PK의 민주보수 세력 그러니까 기반이 되는 그 네. 대중들은 네. 더 이상 이 3당 합당을 존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저는 3당 합당의 그 시효가 끝났다. 네. 이제는. 그래서 네. 민주보수 세력들이 네. 이제는 똑바로 역사를 보고 일어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조금이나마 미약 네. 하나만 난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 구도가 뭐 사자 구도가 될 수도 있고 삼자 구도가 될 수도 있고 뭐 민주당, 국민의힘 그다음에 뭐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이렇게 네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뭐 합칠 수도 있고 뭐 따로 할 수도 있고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이게 구도가 좀 이렇게 다당적인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서 그러면 PK 민주보수 세력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검찰 세력의 네. 어떤 전횡을 네.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기 네. 때문에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중간중간에 조금 지역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연합해야 되고 네, 연합해야 된다. 그럼요. 연합해야 되고 이 PK가 여기서 그 서울의 봄 영화에 보면 네. 노태원 같은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어중간하게 착한 역할. 네. 그죠? 그 다음에 딜하면서 후퇴해가지고 완전히 그 산통 깬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 네. 무슨 사령관 중에서.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착하면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결정적으로 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악을 도와서는 안 된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50분이어서 네. 약속이 있으셔서 나가셔야 돼서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책이 네. 10일 날 시판이 네. 되고 네. 또 10일 날 서울에서 네. 서울의 여기 여의도의 공유 카페 어펜딕스에서 출판 기념회 하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네. 시간 내시면 네. 와주시고 책도 많이 좀 사서 보시면 그냥 단순히 어떤 또 민주당의 어떤 관점이라기보다는 정치 전체를 관조하면서 네. 이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심각한 상황인지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그리고 동력 부탁드립니다.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